진사님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규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능검 수업한 자료들이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방학 때는 특강이 없을 줄 알고 이 스터디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방학 끝날 때쯤 이렇게 특강이 들어올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일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지금 남들은 복 받았다고 하는데 뭐 종교가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진사님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했죠. 책을 한 페이지 읽어도 어떻게 읽었을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새로운 사상들.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읽어봤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사회 질환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사회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이런 계층의 등장. 아이, 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주제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뭐냐면은 사회 진화론과 공화주의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사상과 계층의 출현.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서구의 다양한 사조가 수입되었다. 이게 머릿말 앞에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사회 진화론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제 사회 진화론이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회 진화론만 읽고 있는갑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나 강제 병합을 전후해 사회 진화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191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보는 민주공화주의로 귀결되었다. 그럼 민주공화주의가 뭔지도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요게 3.1운동이 뭔지도 모르면 더 큰일이죠. 그래서 1914년에 상하이에, 여기서 중국 상하이입니다. 상하이에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주권 제민의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공화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3.1운동 이후에는 사회주의도 청년층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유력한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910년대부터 새로운 사상이었던 사회주의라는 게 들어왔는데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거 한계점이 있다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해 나가다가 이제 3.1운동 때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에 맞게 또는 이제 당시 인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제 민주공화주의가 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지식인들을 위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4쪽에 이 근대로의 다양한 사상적 모습. 이 책에는 번호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번호를 임의로 넣었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에서 공화주의. 근데 중요한 건 사회 진화론이 뭔지, 공화주의가 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 진화론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19세기에 나타난 이제 사회 발전론인데 원래는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을 안 믿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창조론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다윈의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맞고 안 맞고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 다윈이 주장한 이 진화론을 보면 인간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그 모습에 맞게 이제 육체가 변한다는 게 일종의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동물이 이렇게 걷고 있다가 저기에 있는 열매를 보고 위에서 자꾸 점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체가 변한다는 게 일종의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근데 그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생활 모습이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면 진화된 상태고 적응을 못하면 도태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 주문하는 게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어머니 지금 코로나 시대고 그리고 어머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두어 버리면 앞으로 어머니께서 더 인생을 사시는 데 있어서 그게 많은 제약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최소한 내가 물건이라도 주문하고 최소한 음식점에 가서도 요새 스크린으로 터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그 터치하는 것 때문에 저만 그래 어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시더라고요. 터치하는 것 때문에 진짜 뭐 햄버거 하나 먹기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진화론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 그런 부류들이 이제 도태된 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고 그런 거에 적응한 사람들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생존 세력으로 보는 게 사회 진화론 쪽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변화에 얼마나 적응을 했냐는 여부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잘해서 상위 그룹에 있는 애들은 항상 성공한 애들이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항상 그 도태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모 대학의 학생이 그 자기랑 또 비슷한 나이 또래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에휴 쟤는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평소에 도태되고 살았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회 진화론 쪽 관점에서 악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라 관점으로 보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시민혁명에 성공한 국가는 엄청 대단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를 지배해도 된다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럽인들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독교를 빨리 수용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뭐 피 좀 흘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종의 팽창주의죠. 팽창주의. 그래서 물론 선교사들 중에 순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선교사들 중에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쭉 읽어볼게요. 19세기에 나타난 사회 발전 및 사회 변동의 이론에 관한 주된 사상 중 하나이다. 다원이 주장한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실존주의 철학자 이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이 스펜서가 사회 발전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일 거예요. 이는 인간 사회도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며 각 사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열등한 사회는 도태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애만 짱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인간 평등이 생략되게 되죠. 인간 평등이 생략됩니다. 이 이론은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 평창적인 한 바탕을 이루었고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전쟁과 불경기에 인해 퇴조하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의 근대화와 함께 다시 등장하였다. 자, 그 다음에 공화주의,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에 적응해서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공화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인데 시민이 갖추어야 될 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시민이 덕을 가지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게 공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화주의를 지금 뭘로 하고 있냐? 투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자, 144쪽 첫 번째 단락. 한말 주요 한말이라는 것은 구한말이니까 대한제국 말기입니다. 주요 학회와 단체들은 대부분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끝까지 읽고 할까요? 한말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지식인으로는 장지연, 이분이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 사람인데 얼마 전에 친일파로 판정이 났고 안창호,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박은식, 신채호 등이 모두 한때 사회 진화론인 경향을 보였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잠깐 앞에 볼게요. 이 지식인들은 일본을 동경했어요.
봐봐라, 저 아시아 국가이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이 제국주의 시대에 적응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되려면 공부하고 성장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친일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친일파는 두 부류가 있는데, 친일파 중에 한 부류는 어떤 친일파냐면은 일본을 배우자라는 친일파가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일본은 그러니까 한 부류의 친일파는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친일파인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독립협회 같은 것도 처음에 친일파로 출발을 했죠. 친일로. 자, 그러다가 이 독립협회가 이제 러시아를 반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민족주의의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 기본적인 내용은 이 민족주의라는 말이 나오니까, 첫째, 세계는 하나이며 그 속에 민족의 영향을 키운다. 이게 민족주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둘째,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민족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특히 독립협회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은 이제 여기 진 사람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애국이라는 뜻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계몽이라는 뜻은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교육이다. 그래서 백성을 깨우치고 민권을 신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결국은 국가의 성장은 교육에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되 백성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분제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이 신분제라는 건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을 인정을 하면서 그대로 이제 사회 진화론을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는 왕이라는 존재는 건들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의 논리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논리였다. 그러나 한말 이래 수입된 사회 진화론은 오히려 반제국주의 이념, 곧 민족주의의 토양이 되었다.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중략하고,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이 대한제국의 실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회 진화론자들은 다른 민족 국가와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력을 양성해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바로 교육과 식상이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교육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한말에 수용된 사회 진화론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다. 145쪽 제일 위입니다. 그리고 부국 강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대한제국이 다른 열강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결국 제국주의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를 진화의 주체로 설정한 것이 다름의 현실성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경술국치로 국가가 사라지자 사회 진화론은 이론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그 말이에요. 처음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제국이 되어야 되고, 이 제국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사회 진화론자들의 이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들은 처음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국가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사회 진화론을 위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 진화론자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없어졌으니까 이 주체를 이제 누구로 삼아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은 사회 진화론의 주체를 인간이 아닌 국가로 설정했다, 처음에. 하지만 경술국치 이후에 국가가 사라지자 사회 진화론의 대입자를 누구로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몇몇 지식인은 국가가 아닌 민족을 진화의 주체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족의 주체를 보면 국가가 멸망해도 민족은 존재하기 때문에 진화를 위해서
다시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등은 이 사회주의자 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 언어와 역사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잠깐 앞에 좀 볼까요? 우리가 그 원나라 간섭기라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시기, 요 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자긍심이 떨어져 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민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자들 얘기하는 게 우리 민족이 짱이다, 우리 민족이 힘이 세다, 우리 민족은 나약하지 않다. 물론 필요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도 시대에 따라 다른 거죠. 지금 만약 이런 학자들이 나오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만 너무 이렇게 우러러보는 단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봐야 되는 보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족의 자긍심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야 지금 이게 세계사 속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야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잘해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안 듣죠. 비록 공부를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해도 아이들한테 칭찬해주고 너희는 잘할 수 있다, 너희는 힘낼 수 있다, 파이팅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하면 우리 진사님들이 항상 힘내십시오, 교수님 뭐 좋습니다, 뭐 이 스터디 이 톡만 보면은 완전 천국이 따로 없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격려해주고 힐링이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국망 이후에도 사회 진화론은 한동안 그대로 통용되었다. 페이지 145쪽에 세 번째 단락.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실력 양성론은 나라를 잃은 지식인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강조할 때 이론적 밑바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 146쪽. 그러나 사회 진화론의 틀에 갇혀 한 일제의 침략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제국의 우월성을 선망할 수밖에 없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모순에 벗어나려면 사회 진화론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원리를 찾아야만 됐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은 환경에 적응해서 도태되지 않는 걸 했는데 우리가 그 강한 사람한테 도태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진화론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맞는 논리에서 새로운 발전 논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1910년대에 보면 일본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만의 능력을 찾고자 했어요. 이게 이제 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은 의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장투쟁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우리나라부터 찾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시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애국 개몽 운동, 그러면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 이제 실력 양성 운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이제 30년대 들어가면 민족 내부에서 기존의 친일파와 다른 변절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씨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뺏겼네, 오씨 우리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속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이 일본을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만주, 중국, 미국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일본을 보면서 와 진짜 일본은 최고구나, 일본을 동경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최남선, 이광수, 최린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적어드릴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수업하고 할 때 이광수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 학생들이. 그 런닝맨의 이광수 얘기하는 자꾸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146쪽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이 내용을 다 적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1910년대 초반에는 복벽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복벽주의가 뭐냐면 왕을 다시 세우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의병들 중에서는 그 독립
독립의금부라고 해가지고 이 독립의금부가 그 고종의 밀명을 받고 그 복벽주의를 한번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1917년에는 이제 신규식, 그다음에 박은식, 조소왕 등이 대동단결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 지식인들은 기존의 복벽주의가 아닌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이다, 그래서 공화주의 이념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문을 통해서. 그래서 공화주의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율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할 법치를 이제 중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 때 왕을 다시 세워야 된다, 다시 나라를 되찾자,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왕이 없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공화주의를 만들자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 형태가 이제 점점 정립해 나가다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모든 단체들이 이제 공화주의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왜 3.1운동이 결정적인 내용이었냐?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148페이지. 페이지를 안 적어놨네요. 자, 3.1운동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주권 재민이 근대 이념은 그 뒤 민족주의 이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돼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19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를 줄여서 임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줄인 게 아니고 저희 역사학계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임정의 수립을 통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주권 재민의 국가가 출범했다. 여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자유, 민주, 평등을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설정을 했다. 이는 이미 공화제가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하나의 상식으로 인식이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적어놨어요. 일단 보면 제 생각을 적었는데, 공화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일단 초반에, 첫째, 1900년대 초반에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 진화론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뒤에서 추가로 적을까? 인식을 했지만 경술국치 이후에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의 주체를 이제 민족으로 본 것이 중요했고, 둘째는 이제 자유, 민주, 평등의 유입으로 인해 왕실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왕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조선 왕실의 무능과 방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3.1운동 당시에 우리 민족에 있는 사람들 중 2만 명이 죽고 다들 태극기 들고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냥 3.1운동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3.1운동 때 우리나라 독립할 뻔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태극기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태극기 들고 나왔으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 잡았겠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 왕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의 이제 결국은 무능함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영화 덕혜옹주에 보면은 그 왕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임정을 가야 된다. 물론 그런 행동도 안 했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일본 밑에 있고 일본의 보호 속에서 호의호식하면 나중에 나라가 독립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죠. 이후 공화주의는 독립운동에서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일부 복벽주의자들은 왕을 다시 세우다
일부 복벽주의자들은 왕정으로의 복귀를 꿈꾸기도 했지만 민주공화국의 수립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좌우라는 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막론하고 해방 이후 세워질 새로운 국가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데에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 그다음에 150페이지. 실제로 1930년대 후반 인정을 비롯해 각 독립운동 세력이 밝힌 새로운 국가 건설 구상은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독립운동이 세력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볼게요. 마지막 단락에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그리고 19년에 인정의 헌법문서를 거쳐 확고하게 민주공화제의 구상이 연장선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제인데 그 시작이 이제 구한 말 1900년대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1910년대에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공화주의로 확실히 합시다 하는 게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1900년대 이제 사회 진화론이 이제 유입이 된 거고 이제 1910년대 이제 사회 진화론의 변화가 나타난 거고 1919년에 근데 사회 진화론의 과정 속에서 3.1운동의 영향으로 3.1운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민주공화주의 체제를 이제 정립하게 되고 이제 임정을 통해서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정에서 수립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공화적 체제가 확립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사회 진화론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공화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가는가. 이 1편, 이 책의 5강 1편은 민주공화주의 체제가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제 나중에 배울 5강 2편은 바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볼 예정입니다. 진사님들 오늘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날짜를 변경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다 일정이 있으실 건데 시간이 나시면은 꼭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우리 진사님들 얼굴을 좀 제가 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진정이 되면 우리 한번 만나서 맛있게 밥 먹고 토크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